네, 문화도시연구소 상임연구원 정기황입니다. 성북동을 중심으로 다닐 건데 성북동이 문학계에 있는 분들이 되게 많이 사셨었어요. 그러니까 뭐 소설, 뭐 시인도 계시고 그림 그리시는 분들 되게 많이 살고 계셨는데 몇 개의 집들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집들을 돌아볼 거고 거기에서 쓰신 작품들을 읽어보고 같이 좀 보는 거를 중심으로 일단 돌아다닐 생각이고요. 문학 속에 나오는 도시를 찾아보고 그 도시 속에 나오는 문학들을 찾아보는 거가 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곽을 쌓는 왕들이 엄청나게 힘이 센 왕들이 주로 쌓아요. 근데 주로 크게 이제 뭐 당연히 태조 때 처음 쌓고 그 다음에 세조도 쌓고 그 다음에 숙종도 쌓아요. 그러니까 다 들으면 세조도 엄청난 권력자였죠. 그리고 숙종도 마찬가지로 그랬고요. 그러니까 그 세 왕들 쌓는데 돌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 부분 있는 조그만 돌로 쌓은 게 태조 때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때는 그래도 되게 쉽게 쌓을 수 있는 그냥 혼자 들고 다닐 수 있는 정도 사이즈의 돌로 만든 거고 이게 좀 진짜가 없는데 저쪽 벽에 보이는 정사각형으로 보이는 한 60cm, 60cm 정도 되는 정사각형 돌이 숙종 때 쌓은 거예요. 그리고 세조는 이렇게 생긴 돌, 이렇게 낀 거, 길게 생긴 게 되어 있는 거. 점점 왕들이 힘이 세지는 거죠. 당연히 저렇게 다듬어 갖고 정사각형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힘든 일인 거잖아요. 꽤 중요한 건물이에요. 왜냐면은 그때는 공관은 아니었는데 해군 참모총장 두 분이 여기서 사셨고 그 이후에 대법원장의 관사였다가 2대부터 대법원 2대, 3대, 4대, 5대, 6대까지가 여기 대법원장이 여기 살았고 그 다음부터 서울시장이 살았어요. 서울시장이 총 10몇 명이 살았거든요. 16명인가? 되게 오랫동안 공간으로 사용된 건물이고 한 그 1940년대쯤 지어진 건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게 성곽 위에 올라타고 있어서 유네스코 등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사 가고 아마도 되게 이렇게 박물관 같은 거로 만들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방됐을 때 나중에 좀 시간이 되시면 들어가 보시면 여기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마루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나라고 여전히 그걸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루가 그냥 의미상으로는 되게 높다는 뜻이거든요. 뭐 저 산마루 뭐 이런 거 할 때 그 마루가 꼭대기에 있을 때 걔를 마루라고 부르는 거고 항상 왕들도 마루에 앉아 있죠. 그 뭐 당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그냥 붙어 있는 그 집이 있고 그 안에 마루에 올라가서 왕은 항상 거기에 앉아 있고 밑에를 내려다보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사또 뭐 이런 거 할 때도 항상 그 위에 앉아 있잖아요. 근정전 같은 데 가면 안에 이렇게 검정색 돌 잘려서 들어가잖아요. 그 안에. 그게 청이에요, 원래는. 청이고, 우리가 부르는 그 대청도 사실은 그런 거였는데, 그게 한 조선 중반쯤부터 되게 많이 바뀌면서 이게 마루로 바뀌는 거예요. 마루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마루와 온돌이 만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온돌도 마치 우리가 다 새로 개발한 것처럼 얘기들을 하시지만 꼭 그렇진 않고요. 북방 계열의 사람들이
그걸 캉이라고 부르는데 한문으로는 항이에요. 항자 쓰는 그게 뭐냐면은 우리로 치면 부뚜막 비슷한 거예요. 그게 더 현명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잠자는 그 침대 자리만 불 때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내 방 안에서 불 때 가지고 내가 잘 자리만 데펴서 쓰는 방식, 얘를 캉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북방 계열에는 좀 있어요. 예, 몽골이나 뭐 이쪽이 좀 있고 그런 것들이 하여튼 내려와서 논들로 변하는 거죠. 근데 우리처럼 물론 방 전체에 불을 떼고 이런 시스템은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거지만 그게 발달해서 오고 밑에 남방 계열의 고상 국어들이 발달해서 와가지고 이게 마루가 되고 이게 온돌이 돼서 둘이 만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태까지 적어도 정설이 그건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었는데 왕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 되게 힘든 일이에요. 보통 왕이 바깥으로 나올 때 최소 1,500명에서 많으면 6,000명 정도를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왕이 갈 수 있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 데나 갈 수 있는 거 아니고 종로처럼 큰 길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종로도 왜 상가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막 이렇게 점유해갖고 막 이렇게 포장 치고 막 앞으로 나오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왕이 나가면 다 철거합니다. 다 철거하고 그 폭의 길을 만들어 놓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6,000명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6,000명이 한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의 행렬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나 지금은 사실 아무것도 별거 없는 것 같지만 왕비가 직접 나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적어도 한 1,000명, 2,000명 정도의 수준에서는 그만한 인원들이 와가지고 여기에서 행사를 했던 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은 선잠단지 지라고 되어 있는 애들은 사라진 거예요. 원래 뭐가 있었는데 사라지고 지금 터만 남아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팔짱지붕을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되게 쉬운 이렇게 맞배 지붕이라고 하는데 끝에가 지붕이 이렇게 안 덮여 있고 이렇게 그냥 세모나게 보이는 집을 이렇게 붙여가면서 만들다가 이게 지금 팔짝지붕 위에 삼각형 조금 남고 이렇게 지붕이 생기는 팔짝지붕, 여러분들 저 한옥집이야 라고 할 때 제일 많이 생각하는 그 팔짝지붕이 되게 후반에 만들어져요. 그리고 특히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 사랑채, 오히려 여성 공간보다 남성 공간에 더 이렇게 예쁘게 장식하고 꾸미는 데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다 대칭으로 만들다가 이 사랑채가 커지기 시작해요. 커지면서 만들어지는 거고 얘도 일종의 사랑채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안채보다 훨씬 더 큰 사랑채에 팔짝지붕이 덮인 그 다음에 누를 가진 뭐 이런 집들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그렇게 발달해 와요. 제가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무서록인가? 이 집 짓는 얘기에 대한 쓴 책이 있어요. 전체 그냥 수필처럼 쓴 책인데 그 중에 본인이 직접 참여하시거든요, 집 지을 때. 그래서 목수들이랑 나눈 얘기, 목수들이 뭐 어쨌더라 뭐 이런 얘기를 쓴 책이 있어요. 무서록인 것 같아요. 그 안에 목수들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이 집 지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 지을 때부터 본인이 와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뭐 설계도 참여하고 여기 노마루 만들어줘라, 방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거고, 원래 이 뒤에 그리고 집이 조그만 게 더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앞채만 남아 있는 거고 저 옆에는 새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요 지금 앞에 보이는 거 정도고, 박태 선생님도 여기
정확하게 제가 위치는 모르겠는데 요 근처에 살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태준, 그 다음에 뭐 그 박태원, 한영훈 선생님 서로 교류도 있었고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요 근처 살면서 같이 모여서 저 약주도 하시고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설명하고 저 한영훈 가로 가서 마지막 건물을 보고 거기 가서는 이거 저 한영훈 선생님의 님의 침묵 정도 한번 읽고 끝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동하시죠. 이름이 여기 위에 써 있잖아요, 시무장. 그러니까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저 소가 상징하는 게 되게 크죠. 특히나 불교에서 상징하는 게 되게 커서 기본적으로는 불교 저 신자시기도 했고 어쨌든 그런 거를 담고 있는 거고, 현대 소설에도 소가 상징하는 게 되게 많죠. 뭐 이렇게 집 나가 소 찾으러 가기도 하고 소에 비유하기도 하고 하는 소설도 되게 많죠. 적어도 무슨 저 신경숙 무슨 뭐 요 정도 세대까지만 해도 그런 유의 그 비유를 써서 하는 일들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서 저 앞에 있는 향나무, 네. 향나무가 한영훈 선생님이 직접 심으신 나무고, 향나무도 소랑 비슷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다 향나무 이렇게 지팡이 꽂아 놓으면 나오고 이런 설화들 되게 많잖아요. 구석사에도 있고 뭐 여기도 그랬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기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애인한테 쓰는 것처럼 쓰지만 그게 결국 조국인 거잖아요. 내가 나라를 잃었는데 나 나라를 놓고 싶지 않고 이 나라를 다시 되살리고 싶고 내가 얘를 찾아서 다시 만들겠다라는 게 있는 거죠. 이게 좀 생각해 보면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서 내가 내 땅인 저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깥에서 심지어 남향도 못하고 북향으로 내가 북쪽을 바라보면서 이런 걸 썼을 때 되게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한테 쓴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실제로 그만큼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게 딱 느껴지는 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네요. 좀 전에 들으면서도 그랬었어요. 오늘 강의는 서울이 조선시대, 그다음에 일제강점기, 군사정권기, 그리고 현대까지 변해오는 모습을 사진하고 지도 자료를 바탕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서울 전체의 어떻게 변해왔는지 사진이나 뭐 이런 걸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의 역사인데 좀 제목은 거창하긴 하지만 주로 사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서양 도시의 기본적인 모델입니다. 이렇게 별 모양으로 생긴,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요. 실제로 전쟁할 때 막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평으로 되어 있으면 공격을 한 방향으로밖에 못 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 막 여러 방향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비슷하게 있죠. 옹성이라고 해갖고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성들이 다 그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형태는 평지성일 때 가능해요. 평지에 지어졌을 때 이렇게 많이 지어요. 이거는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 모양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비슷한 형식으로 지어집니다. 근데도 이런 비슷하게 도시가 지어져 있고 그게 남아있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이 모양새가 원래 성체가 있던 데죠. 이런 도시들이 지금도 남아있고, 그리고 유럽 도시들은 가면 이렇게 외곽으로 링스트라세라고 하는 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링처럼 생긴 길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외곽순환도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외곽순환도로가 뭐냐면 원래 성 자리예요. 성이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 성 자리에 도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도로를 동그랗게 계획한 게 아니고 성 자리에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고 거의 대부분의 유럽 도시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게 아니면 이런 영주들이 사는 저 산꼭대기 지은 성, 뭐 하이델베르그 뭐 이런 데 다 이런 성인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크게 이런 두 가지 방식의 성이 존재하고 동양은 좀 달라요. 베트남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중국 문명권이기 때문에 이 원칙을 따르는데 주례가 쓴 고공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에 의해서 다 원칙적으로는 만들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경국대전 다 주례고공기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책이에요. 이런 거예요. 가운데다가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고 양쪽에 문 3개씩 만들어서 4방향으로 만들고 이게 길이거든요. 길로 만들고 가운데 이제 이렇게 네모나게 생기는 데들이 그 집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조방제라고 불러요.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네모나게 나누는 거를. 근데 뭐 방이 네모난 정사각형을 뜻하거든요. 방석 방이고요. 그다음에 뭐 궁궐 같은 데 가면 방지라고 네모난 연못 방지고요. 땅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방제고 물론 시골에도 시골 그 논 나누는 것도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 조리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일본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이 느낄 수 있는데 딱 논이 비행기 타고 가다 보면 이렇게 막 딱 정확하게 딱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현대에 들어가고 되게 잘 만들었나 보다 싶지만 사실 되게 고대부터 있던 거죠. 우리는 사실 그 문명권에 껴 있는데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우리 그 시골의 논들은 최근 들어서 한 거죠. 보통 한 70년대, 80년대 경지 정리하면서 만든 거고 일본이나 중국은 꽤 오래전 되게 고대부터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죠. 중국 도시들을 간단하게 보면 비슷해요. 뭐 정확하게 저렇게 만들진 않지만 네모나게 이렇게 그리드로 나누고 궁궐 짓고 가운데에 저 관청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냥 민가들이 들어가는 방식 뭐 비슷하죠. 장안성도 그렇고 낙양성도 그렇고 비슷하게 만들어지고 이게 남경일 거예요 아마. 남경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모양은 다르지만 이렇게 다 짓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들어올 때 공격하기 편한. 그리고 뭐 이거 규모가 우리 성하고는 사실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크죠. 위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가 다니거든요 위로. 이게 그 성 아니에요. 성벽이 이거 박물관인데 성벽이 여기 바깥에 싸져 있는 거고 성벽 안이 이만큼 박물관을 만들 수 있을 만큼 큰 거예요. 벽체가. 당나라 시대의 저 성벽이고요.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건 베이징이고요. 베이징은 조금 다른 게 요 앞에가 원래 원나라 때부터 있었거든요. 원나라 수도가 있었고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들어오면서 바뀌게 돼서 이제 막 합쳐져 있어서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네모난 틀을 다 갖고 있고 궁궐 넣고 그 다음에 뭐 해자나 이런 거 넣고 뒤에 산이 붙어 있는 건데 물론 북경의 저 성은 뒤에 가면 태산이라고 엄청 큰 산이 있고 엄청 큰 호수가 있죠. 다 가짜예요. 사람이 인공으로 파서 이 호수 파서 흙 싸갖고 산 만들고 한 거죠. 원래는 평지 성이고요. 베이징은 이렇게 생겼고 일본도 뭐 비슷합니다. 적어도 헤이안 시대까지는 비슷해요. 그리고 되게 헤이안 시대까지는 백제 문명권이고 아까 보여드린 묘도인 같은 것도 백제 문명권에서 그렇게 벗어나지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되게 비슷하고 우리나라의 백제 문화가 거의 안 남아 있거든요. 남아 있는 건물이 없어요. 동경은 요게 황성이에요. 황성까지가 원래 바다였거든요. 요 바로 앞에가 동경역인데 동경역도 원래 뻘 위에 지어져 있어서 최근에 가라앉고 있어서 밑에 보강공사 하거든요. 동경역이 빨간 벽돌로 된 건물이에요. 근데 밑에가 뻘이라서 이게 가라앉아요. 근데 이거 안 부수고 지금 거의 한 10년쯤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 건물을 놔두고 밑에다가 다시 그 기초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밑에다 만들어 넣고 있어요. 손 안 대고 위에 건물들을. 그러니까 그만큼 옛날 것들을 지키는 게 뭐 우리랑 비교도 안 될 만큼 좀 이렇게 그렇습니다. 원래 동경은 북쪽에 가나자와라는 성이 있어요. 한문으로 금택인 것 같아요. 가나자와인데 그 가나자와 성의 문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통과해서 그냥 가나자와 성을 가기 위한 문 정도였었는데 근대기에 들었으면서 조금 커지면서 생긴 거고 동경은 뭐 최근에 생겼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여기 삿포로나 이런 데 보면 비슷하죠. 뭐 그리드에 있고 궁성 위에다 놓고, 물론 지형적 조건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조금 이렇게 그 정형의 형태를 갖진 않지만 비슷한 궁성의 방식을 갖고 있죠. 근데 한국은 좀 달라요. 같은 문명권이 좀 다른 게, 이게 주몽 알아요? 주몽? 주몽 드라마는 한참 됐나요? 하여튼 드라마하고 할 때 주몽이 있죠. 주몽이 처음 만든 도시예요. 졸본성이고, 이게 지금은 중국 안에 있죠. 성이 어디냐면 엄청 높아요, 이 산도. 어떻게 여기 올라갔는지 모르겠는데 걸어 올라가면 진짜 힘들거든요. 진짜 힘든데 여기 위에 올라가서 이 꼭대기에 이게 평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평지 위에다가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도시 수준은 아니지만 한 마을 정도 단위의 수준이었겠지만 어쨌든 위에 집터도 다 남아있고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서울도 사실은 이렇게 되게 산성구조 산 위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무슨 저 신라나 이런 데보다 우리가 좀 고구려에 가까운 좀 문화를 여전히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로 옮긴 데가 환도산성이에요. 국내성이라고 부르는. 환도산성도 보면 여기서부터는 진짜 서울이랑 비슷해져요. 보시면 여기가 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으로 딱 둘러싸여져 있고, 요게 일종의 우리 한강 같은 거죠. 앞에 강 있고 성벽 쌓여져 있는. 근데 뭐 크기는 좀 작긴 하지만 되게 유사한 형식을 갖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그 뭐죠? 석총들 나올 때 많이 나오는 이게 다 무덤이에요. 요 앞에가 무덤이고, 물론 그 저기 장수왕 그다음에 뭐 광개토대왕은 여기서 좀 떨어져 있긴 한데 다 좀 시대가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그런 석총들이 좀 모여 있는 지역이고, 여기는 나중에 혹시 중국에 가실 기회가 되면 가보시면 진짜 좋습니다. 경치도 되게 좋고. 국내성이 이렇게 생겼고요. 평양성도 뭐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까 말한 이렇게 그리드로 되어 있는, 네모로 되어 있는 걸 안 쓴 건 아니에요. 신라는 정확하게 이렇게 정형으로 나눠서 만들어져 있거든요. 경주는 이렇게 지금 발굴해서 다 나와 있는 상태니까 적어도 경주는 이렇게 확실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만들 때 훨씬 더 신라보다 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안 한 건 아닌 거예요. 확실히 저거를 몰라서, 쓸 줄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닌데 여전히 고구려의 그거를 좀 이렇게 좋다고 판단했겠죠. 그러니까 그걸 계속 계승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옛날 지도에서 보면 이렇게 산으로 쌓여져 있고 그 안에 수도를 만드는 거죠. 어저께 잠깐 얘기했죠. 산이 4개가 안에 내세산이 있고 바깥에 외사산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산 이름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기 청와대에 있고 경복궁 있는데 뒤에 산 무슨 산이죠? 네, 북악산이라고도 하고 뭐 백악산이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여기 대학로 뒷산, 낙산, 그죠? 원래 이름은 낙타산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네, 남산의 원래 이름은 목멱산이고요. 남산은 일제시대 때 만들어져 있는 이름이에요. 여전히 쓰고 있는 것뿐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거, 네, 인왕산. 호랑이가 엄청 많이 살았다는 인왕산이죠. 그 영조가 정조를 데리고 호랑이 사냥을 갔다는 기록이 되게 많아요. 호랑이가 많이 살았대요. 그리고 바깥으로 4개의 산이 있습니다. 북악산 뒤에 있는 산이 요 뒤에도 쭉 있는 북한산, 원래 이름은 삼각산, 네, 이고 그다음에 이쪽에 아차산. 와, 산 잘하네. 산 자주 다니나 보네. 여기 서울대학교 뒷산, 관악산. 이쪽은 지금 산 형태가 남아있진 않아요. 일산 고향 가는 방향에 있는 덕양산이라는 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뭐 학자들도 잘 몰라요. 이미 다 산이 없어지고 거의 이렇게 구릉 형태만 남아 있어서 걔를 가지고 덕양산이라고 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는 중이고요. 4개의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크게 4개의 시점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조선시대와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의 경성,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군사 정권이 있었던 시기, 이때가 제일 많이 변하는 시기여서 시기적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서울이에요. 왜냐면 이거를 나누는 이유도 이건 명확한데 주로 93년 뭐 이렇게부터 나누거든요. 그때가 93년이 무슨 해인지 아세요? 네.
문민정부로 바뀌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별거 아닌 걸 수도 있지만 그때부터 정책의 문화와 무슨 뭐 도시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 그 전에는 없어요. 도성 지도고 어저께 보여드렸죠. 다 1750년. 그때 만들어져 있는 도성 지도고 그게 어디에서 소장하고 있냐면 지금 역사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어요. 이게 아마 조선시대에 남아있는 지도 중에서 제일 중요한 지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실제의 저 크기를 가지고 있는 지도기도 하고 지금 길하고 겹쳐도 거의 유사하게 맞춰볼 수 있는 지도기도 하고요. 가끔 역사박물관에서 내놓을 때가 있어요. 가끔, 아주 가끔. 이거 내놓을 때 가서 꼭 보세요. 이건 뭐냐면 우리는 이걸 갖고 있어요. 족보예요. 산의 족보입니다. 산의 족보. 네, 산의 위계가 있어요. 뭐 아까 삼각산 엄청 높은 거죠. 도봉도 엄청 높은 거고. 네, 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낮은 거죠. 백악이 있고 그 인왕 이 안쪽으로 있는 산들. 그리고 뭐 그 밑으로 조그만 산들이 잔뜩 있는 거죠. 네, 이게 산을 족보를 만들 만큼 우리한테 산이 되게 중요한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시골 마을 만들 때도 역시나 뒷산을 만드는 방식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고 그렇게 산 주변으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뭐 어저께 가서 본 해화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죠. 여기는 어저께 갔던데 성북동 뒤쪽이에요. 비교적 여기가 제일 잘 남아 있는 거예요. 거의 지형도 원 지형을 유지하고 있고 산성의 특징이 뭐냐면 안쪽에서는 이렇게 되게 낮은 평지고 바깥에서는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조금 이렇게 막기 수월하게 그 다음에 요걸 쌓는데 공력이 그래도 좀 덜 들어가게 하는 게 산성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낮게 만드는 이유가 실제로 전쟁할 때 부녀자들도 꽤 나가서 전쟁에 참여하고 돌을 던지게 되어 있고 요 위판 같은 게 올 때 이쪽에서 손을 밀으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어서 뭐 이렇게 쉽게 전쟁을 하는 거죠. 근데 물론 최근에 이제 서울 성곽이 원래 영문으로 포트리스를 쓰다가 안 써요. 그러니까 한 번도 사실은 서울성에서 전쟁을 한 적이 없잖아요. 이렇게 쳐들어올 때 왕들이 저 강화도로 도망가고 뭐 어디로 도망가고 계속 그랬거든요. 한 번도 전쟁한 적이 없어요. 뭐 예를 들면 현대에 들어서도 저 이승만 대통령도 사실 전쟁하고 바로 이렇게 딴 데로 가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실제로 서울에서 전쟁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주는 경우 거의 대부분 그랬어서 포트리스를 삭제했어요. 명칭에서. 잘 가서 보시면 예전에는 포트리스였는데 없어졌어요. 재밌고 이거는 어딜까요? DDP에 그 유명한 DDP 안 가보셨나 보네. DDP 뒤에 있습니다. 이간수문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물이 지나가던 데고 원래 남산에서 내려온 물이 여기로 지나서 이렇게 바깥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물 구멍입니다. 그러니까 이간수문이라는 건 그냥 문이 두 개라서 이간이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뚫려져 있는 거고 이게 일제시대 때 1926년에 만들어지는데 일제시대 때 크게 두 개 일본 천황이 둘이 있어요. 대정과 소화. 대정이 초반에 했던 사람이고 소화가 그 다음에 하는 사람이거든요. 연도할 때 소화 몇 년, 대정 몇 년 이렇게 하면 대정은 25를 더하면 되고 여기는 11을 더하면 돼요. 여기다 뭐 그 둘이 있는데 소화의 아마 생일잔치 선물로 만들어진 동대문 운동장입니다. 네. 그게 동대문 운동장을 만들 때 그나마도 근데 그 일제시대 때는 학자들은 사실 다 없어졌을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밑에 아무것도 없다. 운동장 만들었는데 뭐가 있겠냐. 뭐 이랬었는데 팠는데 그냥 흙 덮고 위에다 운동장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밑에가 이렇게 다 온전히 남아 있었고 그러고 나서 그 69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군사정권 때 여기다가 그 지금 원래 있었던 야구장하고 축구장을 만드는데 그때가 사실 더 과격하게 만들죠. 이런 데 보면 이게 뭐냐면 콘크리트 파일이에요. 거기다가 다 콘크리트 파일 박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이것도 원래 다 온전히 남아있던 건데 그때 박아서 위에다 콘크리트로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이거는 사직동의 어디냐면 빌라 뒷벽이에요. 네, 세조 때나 이쯤 쌓여져 있는 돌인 거죠. 네. 여긴 어딜까요? 지금으로 잘 상상도 안 가는
데예요. 네, 인왕산이에요. 네. 나무 하나도 없고 모양만 남아있죠. 여기가 인왕산에서 저 사직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뒤에 이렇게 남아있는 산이고요. 그리고 요게 어디냐면 서대문이고, 여기 살짝 담처럼 보이는 거 있죠. 요 안에가 경희궁. 예. 경희궁이에요. 그리고 요게 서울 성곽이고, 그 안에 동네고, 지금은 길이 생겨서 다 없어졌죠. 이게 뭐 다 이만큼 길이라서 다 사라진 상태고, 여기는 원구단. 네, 네. 아, 그것도 하나 알려드려야겠네. 한참 원구단과 환구단의 논란이 있었는데요. 뭘로 불러야 되냐? 원구단이 맞습니다. 환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쓰는 그거를 데리고 오는 건데, 중국에서도 다 원을 써요. 원은 하늘을 뜻하는, 하늘에 제를 드리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고종이 황제가 되면서, 예, 하늘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는 원래 황제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황제로 즉위하면서 좀 만들었던 데고, 원구단이 맞습니다. 누가 황구단이라고 우기면 꼭 원구단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산과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천이에요. 어저께도 한참 얘기했었지만 여기 도성 안에 천이 24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죠. 청계천만 남아있고. 근데 천이 이렇게 많았고, 천들을 지금 다 주로 도로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 도시 안에 돌아다니면 잘 볼 수 있는데, 막 이렇게 걸어가는데 길이 이렇게 반듯하다가 갑자기 삐뚤어진 길이 나온다. 거의 대부분 천이에요. 거의 대부분. 천을 그대로 고스란히 그 위에다가 메꾸거든요. 안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반듯하게 피려면은 하천을 다 반듯하게 펴서 이걸 공사를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오랜 기간이 걸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천은 하천 모양대로 그대로 덮고 나머지 길들만 이렇게 반듯하게 만드는 거라서, 길 다니다가 좀 삐뚤어진 길이 나온다? 이건 거의 대부분 하천이었던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덮으면서 만들어졌고, 물론 이거를 최근에 복원한다고 해가지고 막 하죠. 뭐 예를 들면은 교보문고 옆에 가시면 조그만 하천처럼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최근에. 그게 원래 중학천이라는, 서울에서 빨래를 제일 많이 빨래하던, 지금으로 치면 엄청 큰 대형 세탁소 같은, 네네, 그런 데였는데 조금 이렇게 또랑처럼 만들어 놨죠. 거기 있고, 그다음에 대학로도 사실 원래 거기에 대학천도 있고 명륜천이 흘러내려와서 하천이 큰 하천이었는데 걔 덮었고, 옆에다가 지금 이렇게 대학로 가시면 조금 이렇게 물 흐르게 해놓은 거, 그게 그거를 천 복원한다고 해놓은 거예요. 이게 하천이 되게 중요했던 게, 이건 청계천 준천하는 건데, 영조가 자기의 치적을 나중에 내가 뭘 잘했어 라고 써놓은 그 책이 하나 있어요. 그 중에 3대 치적 중에 들어가는 게 하나가 청계천을 준천하는 거예요. 준천개첩이라는 그 의궤 같은 거죠. 그 왕이 나가서 기록한. 이게 어디냐면은 동대문이 여기 있는 거죠. 동대문, 여기 끝자락 보이네요. 이게 동대문이고, 이게 오간수문이에요. 아까랑 똑같아요. 이간수문, 이건 문이 5개, 오간수문이고, 요 옆에 이간수문이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갖고 이거 하는 거 보는 거고, 원래 그 전까지는 지금처럼 청계천이 이렇게 윤곽을 가진 천이 아니었고 그냥 일반 천이었어요. 그리고 영조 때부터 이거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형태를 가지고 만들어진 거고요. 왕십리 같은데 이렇게 살짝 그 둔덕 있는 게 이 당시에 그거 준천하면서 흙퍼 올려갖고 만든 둔덕이에요. 원래 평지였었는데. 근데 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리고 청계천도 일제시대부터 쓰는 단어고, 원래 청계천 아니고요. 그냥 다 개천, 천의 이름을 거의 대부분 붙이지 않았고, 개천인데, 개천은 그 개자가 붙어있는 것들은 다 사람이 손대서 인공으로 뭔가를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이 그냥 자연천 아니고, 개천은 사람이 손대서 인공으로 만든 천. 그 전까지는 기록에 다 개천이에요. 이거를 뭐 청계천이라고 부른 적 없고요. 광화문이고, 네, 충덕부고. 네, 그렇죠. 이것도 언제부터? 네, 김영삼 정부가 되자마자 허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허물고, 저는 뭐 허문 게 꼭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진 않은데 뭐 어쨌든 허물었어요. 이것만 허문 게 아니에요. 알려진 건 이것만 허물었지만 청와대 안에도 경무대라는
좀 좋은 그 총독 관저가 있었어요. 꽤 좋은 건물이었고 있었는데 그거는 뭐 말도 없이 사라져 버렸죠. 그런 애들 같이 사라집니다. 네, 이게 광화문이고 요게 처음 이제 청계천이 덮이기 시작하는 데인데 어디냐면은 청계천하고 요 세종문화회관 세종문화회 뒤쪽이 천이거든요. 그게 그 청계천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백운동천이라고 아까 그 창의문 골목이 다 천이었는데 그 위로 올라가는 천이고 여기를 연결하기 위해서 다리를 만드는 게 청계천을 처음 덮기 시작하는 거고 이게 1913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했던 중학천이에요. 중학천이라는 걸 어떻게 하냐면 요거 때문에 알아요. 이게 뭘까요? 영국궁 동쪽 끝에 있어요. 네, 동십자각이라는 거예요. 궁궐에 누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지켜보는데 원래 서십자각도 있는데 그게 전차 때문에 없어지고 동십자각만 남아있는데 동십자각이죠. 이거는 청계천이고요. 수표교고요. 이건 뭐 궁궐 모습입니다. 동궐인데 이거는 뭐 그냥 지금도 남아있으니까요. 창덕궁이고 창경궁입니다. 이거 뭐 궁궐만 조금 알려드리면 이게 인정전이죠. 인정전은 가봤나요? 가봐야죠. 여기는 꼭 가보세요. 이게 인정전이 여기 있죠. 요게 도나문이라고 문이에요. 그 입구 들어가는 문. 근데 요거 한번 보고 경복궁을 보면 경복궁은 광화문 있고 그 다음에 근정전이 일직선에 있잖아요. 이거는 일직선에 안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일로 해서 다리 건너서 요 문을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동쪽으로 동궐이에요 이게. 그리고 서궐이 경희궁이거든요. 경희궁은 이거랑 반대로 뒤집어져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가게. 그러니까 경복궁이 정궁이라고 해서 되게 제일 중요한 궁이고 그 궁만 일자로 내가 광화문 통과해서 일직선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들은 이 동궐은 오른쪽으로 꺾어서 다시 들어가게 되어 있고 경희궁 서궐은 왼쪽으로 꺾어서 다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걔를 중앙에다 놓고 같이 배치되어 있는 궁궐이에요. 그러니까 궁궐을 뭐 따로따로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고 각자 다 시스템에 맞게 되어져 있는 거고요. 네, 광화문이고요. 이런 모습이었고 광화문 바로 앞에 육조거리예요. 육조는 뭐 이조, 형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관청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도 사실은 건물만 바뀐 거지 똑같아요. 뭐 예를 들면 경찰청이 있고 문화관광부 있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조금 이상한 건 저 미국 대사관이 거기 있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나머지들은 기본적으로 관청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계속 이어져서 내려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우리는 광장이 없는 문화인데 길에서 다 이루어졌는데 왕이 나와서 이 앞에 나와서 실제로 저 백성들 만나고 하는 행사들을 주로 여기서 이 앞에 나와서 하죠. 그리고 이 길이 이어지지 않고요. 예, 그냥 끝나는 방식으로 되어져 있고 이거 이제 여기 광화문에서 찍은 거예요. 이거는 광화문에서 앞으로. 근데 이거는 지금이랑 다른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이 사진은 진짜 희귀 사진이에요. 어디 가서 이 사진 갖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이건 진짜 중요한 자료를 보는 건데 광화문에서 이렇게 보면 이 앞에가 이렇게 산이잖아요. 여기가 덕수궁이고 이렇게 육조거리가 있어요. 원래는 그 길이 없었던 길이고 산이었고 청계천이 그러니까 산 따라서 가는 계곡이었어요. 계곡이었다가 지금은 이게 터져 있는 거죠. 나중에 트는 겁니다. 덕수궁 앞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가서 여기서 꺾여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이름 지을 때 이름이 문이 이니에지신을 따서 짓잖아요. 근데 이니에지는 문에 다 붙어 있으니까 아는데 신 잘 모르잖아요. 보신각이에요. 그래서 그 보신각을 중심으로 4개를 배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중요한 모든 길은 보신각을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신각으로 해서 남대문으로 내려가고 여기서 보신각을 통해서 동대문으로 가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전체적인 길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앞에 율곡로가 나중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일제시대 때 만들어져요. 근데 사직단이 이쪽 끝에 있어요. 이게 사직단 다 일로 가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사직단도 일로 내려가서 이쪽으로 천이 하나 있거든요. 이 사이에 청계천 원천이
그 천 건너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알 수 있는 게 사직단 가면 그 길로 올라가야 사직단 정문이 정면으로 보여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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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근데 저쪽으로 일로 가면 저 왜 문을 삐뚤어 저렇게 만들어 놨을까 싶은데 원래는 다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죠. 그 길이 지금 사용 잘 안 하는 길이라서 글로 안 다녀서 그런 건데 원칙은 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종로의 모습이고요. 사실 종로도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들 잘 몰라요. 학자들도 잘 모르고요. 최근까지 몰랐어요. 어떻게 돼 있었는지. 근데 최근에 이제 좀 발굴을 하면서 알게 되고 있는데 그냥 사진만 보고 다 학자들도 사진만 보고 추측하는 거예요. 기록이 없어서요. 상가들이 2층이었을 거다라고 추측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데 이렇게 창문이 있는 지붕이 다른 집들보다 훨씬 높은 그래서 적어도 창고 정도의 용도로는 2층으로 만들어져서 썼을 거다라는 게 조금 지금으로서는 정설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 그거를 어디죠? 교보문고 옆에 르메이르라는 되게 큰 건물이 있는데 그게 처음으로 발굴한 거고 청진동에 최근에 발굴하면서 나왔는데 그 1394년부터 개국하면서부터 거의 개국 초반부터 짓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짓기 시작하는데 그때 당시에 지었던 바닥까지 다 있어요. 또 거의 온전하게 그 바닥 주초랑 이게 다 있고 그러고 나서 임진왜란 때 한번 불타고 임진왜란 층이 있고 그러고 나서 그 층이 4개의 층이 그대로 고스란히 계속 있어요. 땅속에 밑에 1300년대가 한 4m? 4m 땅속에 그대로 다 묻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집 짓는 방식이 짓고 불나면 다시 거기 덮고 그 위에다 또 짓고 또 짓고 이렇게 지었나 봐요. 그리고 임진왜란 층이 되게 명확한 게 불타서 쓰러진 거니까 그 탄화층이 거의 저 빨간색에 가까운 층이 쫙 있어요. 그게 임진왜란 때 층이 있고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주초도 남아 있고 뭐 심지어 1300년대에는 물이 지나가던 이렇게 수로 만들어 놓은 나무로 만들어 놓은 그런 틀도 있고 부엌 고스란히 그대로 있고 뭐 마루도 주저앉았는데 마루 그거 그대로 남아 있고 그러니까 되게 옛날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물론 안타깝게도 다 다시 덮였어요. 그게 건설 그쪽에서 그 사진 찍고 발굴하고 한쪽에서 포크레인을 덮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근데 뭐 좀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그 당시에 문화재청의 전체 예산이 3천억이었는데 더 큰 돈을 달라고 우리가 여기 공사를 못하는 돈을 더 큰 돈을 달라고 하는 바람에 그냥 덮고 말았죠. 문화청도 사실은 그렇게 큰 말을 못하고 최근 들어서 이제 청진동도 뭐 비슷하게 됐는데 청진동은 그나마 그거 이렇게 옮겨서 다른 데로 이제 조금 일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박물관이 조성되면 아마도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종로의 모습입니다. 이게 보신가? 이고요. 여기는 서대문 밖, 서대문이고 이게 경기 가명이라는 건데 원래 서울도 경기도니까요. 경기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경기도 경찰청 뭐 이런 거 그런 거죠. 경찰청과 검찰청이 다 같이 있는 거죠. 비슷한 그런 식으로 있는 경기 가명이고요. 이게 서대문에 나와서 바로 바깥에 있었고 이쯤이 지금 뭐 경기대학교나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의주로고요. 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까지는 이런 상태였고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바뀌는 가장 큰 게 뭐냐면 복덕방이 생깁니다. 부동산. 통감부 생긴 1905년부터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그전에는 저 땅과 집이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제 좀 사고 파는 대상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저 식민지를 하면서 보통은 원래 있던 수도를 점령하는 데는 식민지 역사상 없어요. 일본을 제외하고는 없고 그거 지금 대만의 타이베이와 경성만 그 수도로 들어와서 거기에다가 식민지를 건설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근데 타이베이는 가보시면 너무 한국이랑 비슷해요. 진짜 한국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간판만 저 한문과 뭐 이런 거지 느낌이 되게 비슷한 게 아마도 그런 영향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식민지를 겪으면서 만들어진 도시계획과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었을 것 같고 건물도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이걸 보여드린 이유는 일제시대 때 뭐 이렇게
건물을 일본 사람들이 너무 일본을 미워할 필요는 없는 뭐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이게 그냥 막 괴롭히려고 저 집도 이상하게 짓고 막 이런 거야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조선 총독부 건물 엄청 좋은 건물이고요. 독일 사람이 설계해서 그 당시에 그 무슨 현상 설계라고 하는데 설계 경기를 해가지고 제일 좋은 작품을 뽑아서 짓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역 되게 좋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총독부 없을 때 좀 안타까웠는데 거기에 있는 건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 뭐 그대로 옮겨가지고 딴 데다가 짓고 그리고 조금 안 좋은 역사도 사실은 기억해야지 우리가 다시는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거를 좀 배울 수 있는 놈인데 너무 쉽게 저런 애들을 없애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 위에 요것만 저기 가서 볼 수 있어요. 독립기념관. 독립기념관에 있고 그것도 좀 이렇게 하대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땅 이렇게 파서 거기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려다보게 되어 있어요. 독립기념관 가면 보실 수 있어요. 참 이거 첨탑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제일 되면서 제일 많이 없어지는 게 전차예요. 남대문 성장이 전차 때문에 없어지고요. 동대문 뭐 다 마찬가지고 나머지 문들 어저께 봤던 해화문도 전차 때문에 없어지고요. 광희문 전차 때문에 옆으로 옮기고 뭐 다 그런 식으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차가 꽤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그리고 전차 이전에는 뭐 하냐면은 도로 개수 사업이라는 걸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사람과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로 만드는 거예요. 뭐 우리 여기 올 때 저 성북구에서 넘어올 때 넘어오는 미아리 고개 그 당시에 이제 이게 너무 높으니까 차가 못 다니니까 그거를 이렇게 뭐라고 해요? 깎아내는 일을 해요. 무악재 원래 되게 높았는데 다 깎아내고 그러니까 그때 그 도로들 다 없애면서 도시가 조금 많이 바뀌기 시작하고 전차가 들어오면서 완전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적어도 성체들은 다 없어지게 되고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사라지고 문만 남고 남대문이나 동대문 다 저 전차 때문에 이렇게 그 1900 초반부터 이런 모습을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대문이고요. 여기가 전차가 이렇게 다녔는데 이 공장이 여기에 한성전기 주식회사라고 전차를 이렇게 전기를 보급하는 그 회사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호텔도 웨스턴 호텔인가? 호텔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 건물은 동대문 바로 뒤쪽에 남아 있는 좀 오래된 건물처럼 보이는 한 5층짜리 건물인가요? 그 건물 그때 그 당시에 지은 건물이고 거기서 이거 전차랑은 좀 다른데 기동차라고 그러니까 연료가 전기가 아닌 디젤 엔진을 가진 차가 있었는데 그거는 뚝섬 가는 여기서 동대문에 출발해서 뚝섬 가는 왕십리 통과해 뚝섬으로 가는 기차도 있었고 거기도 꽃놀이였어요. 그 뚝섬에 벚꽃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 꽃놀이 되게 좋아한 것 같아요. 조선 사람들도 그 3대 꽃놀이가 되게 기록에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훨씬 더 옛날 사람들이 우리보다 낭만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뭐 저 꽃놀이 하고 보는 거 보면 일제시대 때도 뚝섬으로 꽤 많이 갔다고 하고요. 전차가 계속 있었으면 더 재밌었을 것 같기도 한데 왜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전차 타보신 분 계세요? 한 60년대 요쯤까지 있었잖아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청계천 위에 맨 위에 덮은 데고 여기로 올라오면 요 끝에가 창의문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요게 천이고 요게 길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기 있던 건물들이 다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이게 도로가 돼인 거죠. 근데 여기다가 처음 이거를 그 하천을 복귀하는 이유가 일본 사람들이 여기 많이 살았어요. 이게 총독부잖아요. 총독부 관사고 요 일대도 다 총독부 관사예요. 그리고 여기 순화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국립의료원의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었던 거예요. 순화병원이라는 게 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나라를 팔아먹은 이완용이 여기 살았죠. 여기 일대가 다 이완용의 땅이었고 여기 그 할 얘기 조선시대 때 여기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정선 겸재정선 정선 집이 여기 요 학교 지금도 터는 남아 있어요. 집 여기 있었고 여기 살다가 한번 여기로 이사 갑니다. 그래서 이 동네를 그린 그림 되게 많아요. 정선 그림 중에 뭐 한
한 5할 가까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동네 그림 되게 많고 잠깐 양천 현감이라고 지금 양천구의 현감으로 잠깐 가 있을 때 한강가 그림이 좀 많아요. 그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여기 살아요. 인왕제색도 여기 바로 인왕산이잖아요. 집에서 그리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잠깐 산책 나와서 저 인왕산 그리고 뭐 이런 뭐 그래서 하여튼 그림이 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누가 살았나요? 아, 세종대왕도 여기서 태어났고요. 영조 집도 여기, 원래 지금은 궁 사라졌는데 영조 집도 여기 있었고요. 또 누가 있을까? 이상 집도 여기 요 뒷쯤에 어디 있고요. 뭐 하여튼 되게 좀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태어난 지역이고요. 뭐 그런 그 정도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되게 재밌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가라고 하면 이 동네를 가시는 게, 서울을 알기 위해서 어느 동네를 가야 될까요? 물어보면 제일 먼저 가야 되는 동네가 여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시대부터 있었던 남경이라는 데가 요 위에고 되게 오래됐고, 원래 지금은 없었는데 여기에 금천시장이라는 시장이 있거든요. 그게 왜 금천시장이냐면 금천교라는 다리가 있었어요. 서울에 처음 생긴 돌다리예요. 고려시대부터 만든 거니까. 고려시대 때 이 의주로로 내려와서 요 산 넘어서 요 다리를 건너서 이 위로 올라다녔던 때예요. 일제시대까지 남아 있었는데 그때 사라집니다. 경성신사입니다. 남산 올라가는 길에 있죠. 이런 것들은 좀 잔인한 방식인 것 같아요. 이게 여기가 성곽이 원래 쭉 있었는데 그거 다 고스란히 없애고 그 자리에 만들거든요. 최근에 저거 발굴 사업하고 있어요. 안에 있더라고요. 이거 다 나와서 지금 발굴하고 있고, 우리보다 일본에서 훨씬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옛날 사진이고요. 이게 운동장, 경성운동장이에요. 처음 만들 때 이렇게 땅만 덮고 이렇게 평지로 만든 다음에 운동장을 만든 상태인 거죠. 지금 충무로, 그 일본 가면은 많이 써 있는 혼마치, 본정이 혼마치거든요. 네, 혼마치고요. 명동, 물론 그기 원래 이름도 뭐였더라? 명뭐로 들어가긴 하는데 일제시대 때는 명치정이죠. 메이지, 메이지 마치고요. 이게 서울 모습이에요. 이 당시에 이렇게 만들어졌었고, 여긴 어디냐면 어제 갔던 데가 어디쯤이냐면 요 위쯤 어저께 이제 성북동 갔던 거고, 이게 어디냐면 보문동, 그 보문 터널, 창신 터널 지나서 창신동으로 나가는 길이 있는데, 그 여기가 보문동, 안암동 있고, 이게 성북천, 어저께 갔던 천 있잖아요. 시작하는 천. 이게 천이에요. 일로 올라가면 이제 저 성북천이 있는 거죠. 이게 그 당시에 1936년부터 개발돼서 1941년까지 지어지는 동네거든요. 이렇게 다 한 번에, 아마 우리나라 역사상 제일 큰 도시계획이었을 거예요. 이 당시에 수도도 들어오고 뭐 전기도 들어오고 다 그랬으니까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다 한옥으로 지어지고요. 지금도 많이 남아 있어요. 바깥에서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안에 들어가서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이 처음 만들어지고 처음 적용되는 거고, 건축법이 만들어져서 거의 처음 적용되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게 조금 창피하긴 하지만 지금 건축법과 도시계획법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거 거의 그대로 사용합니다. 뭐 이런 모습이고, 그 얘기를 하려고 이거 보여준 건데, 참 박완서 선생님 사시던 데가 이런 집에 사셨던 거고, 이런 집 위에 여기쯤에 있었던 거예요. 그 남자 집도 이런 집에 살고 있었던 거고요. 신사정권 사직단, 아까 못한 얘기가 있는데, 그 단자가 붙는 데가 되게 위계가 높은 데거든요. 선잠단, 어저께 갔던, 그 다음에 뭐 선농단, 거의 왕들, 무조건 그 단이 붙은 데들은 왕들이 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름한테 제사 드리는 사한단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지금 저쪽 성수동 가는 데 있는데 엄청 위계가 높은 건데, 그거를 지금도 가보시면 사직공원, 뭐 이런 식으로 붙어 있어요. 지금도 뭐 저 창경원 부르는 것처럼 똑같이. 이거는 스스로 우리를 비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명칭과 이런 것들은 좀 안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천들이 다 뭐 66년, 65년, 63년 이렇게 해갖고 다 하천들이 이제 길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24개 천 중에서 일제시대 때 계획을 다 세워요. 왜냐면 저게 되게 쉬운 방식인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냐면 저 밑에 이렇게 해서 콘크리트를 만들고 밑에는 하수도 만들고 위에는 도로 만들고 그 민간 건물들을 손 안 대고 제일 쉽게 그 두 개를 이룩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인 거죠. 그래서 그 일제시대 때 그걸 계획을 세워놓는데 실제로 실행한 건 청계천 100한 50m 정도 위에 덮는 거, 그리고 아까 그 총독 관저 있는데 올라가는데 하는 거 조금 덮은 거 정도만 덮고 나머지 22개는 다 이때 군사정권기에 다 덮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습은 거의 다 이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청계천의 모습이고요. 이게 70년대에 외국에 우리나라를 광고할 때 무조건 나가는 제일 메인 사진입니다. 3.1빌딩이라는 빌딩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이게 그 청계곡가에서 일로 터널로 넘어가는 길이죠. 뭐 이거 없어진 거니까 이걸 되게 자랑스럽게 광고를 했었고요. 이거는 청량리에 남아있는 부흥주택입니다. 원조를 받아서 되게 많이 짓는데 일식기와의 미국식 목조 시스템에 일본의 다다미방에 뭐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는, 왜냐면 원조 받아서 지어지는 집이어서요. 미국에서 원조 받고 우리나라 공병대가 짓고 뭐 이런 식의 집이 50년대에 되게 많이 지어집니다. 영단주택이라는 데서 하는데 영단주택이 지금 LH공사고요. 그 전에 주택공사예요. 마포 아파트 지금 없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아파트라고 불리는 아파트고요. 네. 근데 뭐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는 집 아니었죠. 그러니까 이거 짓고 나서 조정근 선생님이 신문에 기고를 합니다. 내 윗집에서 어떤 사람이 똥을 싸고 있는데 내가 그 밑에서 밥을 먹어야 되냐, 이게 집이냐, 이런 데서 살 수가 있냐, 뭐 이런 식의.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60년대인데 6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는 집인 거죠. 네. 그게 아파트였고, 아파트는 원래 사회주의 국가에서 노동자 주거로 만들어진 거예요. 똑같이 무슨 주로 탄광촌 같은 데 많이 지어지는데 인력이 되게 많이 투여되는 그런 데에다가 다 같이 들어가서 살게끔 하려고 하는 원래 시스템이었던 건데 우리나라한테 좀 이상하게 바뀌어지고요. 원래는 처음에는 이게 서민 주거로 만들려고 했었어요, 우리도. 근데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전라도 광주에서 이 아파트 단지에서 광주 소요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높은 사람들끼리 회의를 했는데 이거를 못 사는 사람들끼리 모아놓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나왔어요. 얘기가 나와서 그때부터 이거를 맨션과 하이츠라는 이름으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남아있는 한강 맨션 그 당시에 정부가 이름도 짓고 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좀 고급 형식으로 바꾸려고 했고 그 60년대 말에서 70년대부터 아파트가 고급으로 둔갑하기 시작합니다. 초반에 지은 아파트들은 그런 의미로 지은 건 아닌데 그러면서 지금에 이르는 거죠. 지금에 이르면서 이게 아파트가 고급 주거의 형식으로 이렇게 탈바꿈하면서 와서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인구의 90% 이상이 아파트에서 사는 나라가 된 거죠. 이건 진짜 전 세계가 놀랄 일이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주로 저 민간 집들을, 이건 와우 아파트인데 집이 그러니까 새로 건설을 하긴 하는데 지금처럼 재개발하는 건 아니고 다 산 밑과 하천 위에 짓습니다. 돈 안 들이고 지을 수 있는데 다 있었죠. 남산 밑에 지금 남아있는 회원 아파트,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없어졌는데 인왕산 밑에 그 옥인 아파트, 얼마 전에 위에 부분은 없앴어요. 거기 되게 중요한 지역이고 낙산에 낙산 아파트도 있었는데 그거는 새로 없앴죠. 뭐 이렇게 산마다 다 지었어요. 산마다 다 짓고 그 다음에 하천, 어저께 갔던 그 성북천 위에 원래 아파트였거든요. 밑에 1층 시장이고 위에 아파트였는데 없어졌고. 강남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불과 몇십 년까지 강남 이랬던. 이거는 여의도 개발할 때 모습이고 이게 아까 영동지구고요. 아까 그 가운데 호수가 석촌호수 그죠? 여의도 지금 모습은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원래는 이렇게 큰 도로로 만들어져 있었죠. 지금 뭐 공원으로 바뀐 거긴 하지만 이거 저 88 올림픽 할 때 모습이고, 그럼 뭐 현대는 이런 것들을 다시 지키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게 북촌 모습입니다. 원래 초반의 모습이고
지금 현재 이렇게 바뀐 거죠. 31번 제일 많이 가는 지역 중에 하나죠. 예. 뭐 바뀐 게 뭐가 있나요? 일단 전봇대가 없어졌습니다. 네. 전봇대만 없어져도 엄청 많이 달라지는 거죠. 깨끗해지고. 근데 물론 이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야 되는 일이라서 잘 못하긴 하는데 어쨌든 없어졌죠. 근데 뭐 이게 가서 보는 걸로 좋은 점도 있는데 너무 저 집값과 이게 높아지면서 원래 살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다 바깥으로 나가게 됐고요. 사실 아파트 재개발이랑 별반 다를 거 없는 형태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론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좀 안 좋아지는 면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런 걸 하는 방식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죠. 뭐 똑같은 동네인데 아까 같은 서촌입니다. 정선 살고 했다는 그 동네 모습인데요. 같은 시대인데 저쪽 한옥은 엄청 대우받고 이쪽 한옥은 이렇게 더 오래된 동네거든요. 사실은 여기가. 이게 아까 보여드렸던 3.1빌딩, 광화문광장. 꼭 이런 걸 만든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닌 것 같은 게 광장을 광장이라고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는데 저는 광화문광장이 광장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저 놀이터나 무슨 뭐 공원 정도의 수준이지 광장 같지는 않거든요. 뭐 이런 것들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되게 역사나 문화를 되게 가볍게 생각하거나 거의 놀이터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좀 대접을 그렇게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뭐 DDP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건물이 좋을 수는 있지만 사실 이 안에 아까 보여드린 성곽도 있고 여기에 훈련도감이라고 조선시대 때 군사들 훈련시키는 터가 그대로 다 있었어요. 있었고 그거를 다 여기도 고스란히 덮어서 만들었고 전체 예산이 거의 1조에 가까운 돈을 투여해서 만든 건데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성곽 갈 때 제일 가볼 수 있는 데가 동대문에서 올라가서 있는 창신동이랑 성북동이에요. 되게 여기가 예쁘게 되어 있고 뭐 이런 모습을 갖고 있죠. 남산. 외국인들이 와서 제일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가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여기 서울이 좀 이렇게 독특한 형상이어서 그런 것들 되게 좋아하죠. 1394년에 만들 때 이렇게 도성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만들어서 점점 커져서 지금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겁니다. 노원구는 제일 마지막에 여기 노원구죠. 노원구 제일 마지막에 생깁니다. 원래 서울은 요만큼만 있다가 원래 다 성북구였죠. 예, 고전 1973년에 도봉구가 갈라집니다. 원래 도봉구에 포함되어 있다가 도봉구에서 노원구로 갈라지죠. 그 전에는 여기는 경기도 양주. 요거는 밑에는 인구 표시한 건데 요만큼 20년대 전에는 서울 전체 인구가 10만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안 되다가 20년대부터 급격히 인구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여기 45년부터 60년으로 보면 요 밑으로 커지잖아요. 여기 어딘가요? 용산입니다. 용산. 용산하고 영등포. 일본인들이 다 거기 살잖아요. 용산에 살거든요. 처음 들어와서. 그래서 보시면 다 용산과 영등포가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용산을 포함하고 있는 대로 시작합니다. 처음에 용산을 포함했다가 나중에 이제 영등포를 넣는 걸로 이렇게 확장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모습이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조금 이게 아파트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사실 생각해 봐야 되는데 왜 내가 음악을 막 서로 음악을 좋아하면 어떤 사람은 힙합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뭐 저 발라드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클래식을 좋아하고 좋아하잖아요. 각자 다르고 좋아하잖아요. 근데 집은 어떻게 90% 이상이 똑같은 집에서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대해서 내 취향이라는 걸 얘기하지 못하는 난 집은 어떤 집이 좋아 이런 걸 얘기 못하는 문화로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음악이랑 똑같이 고르는 거거든요. 미술이랑 똑같이 고르고 난 어떤 그림이 좋아, 나는 피카소가 좋아, 나는 뭐 고흐가 좋아 뭐 이렇게 고르는 건데 그렇게 못하는 걸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이 광고가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은데 아파트 광고에 아파트가 하나도 없어요. 안 보여주고 이 아파트에 들어오면 엄청 우리가 친하게 친구들이 많아. 들어오면 같이 가족들이 엄청 이렇게 좋아져. 엄청 좋은 자연경관을 갖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집을 산단 말이죠.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게 커뮤니티가 사라진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커뮤니티가 엄청 있다고 광고를 하는데
그걸 좀 이렇게 믿고 사시는 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아파트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만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이미 저 기성세대들은 오래 있으니까 내가 아파트에서 계속 살 수도 있지만 젊은 친구들은 조금 다시 한번 학생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똑같은 집에서 사는 게 좋은 건가? 나아가 내가 원하는 집이 있지는 않나? 그리고 그러려면 뭐 여러 가지 집들을 보는 것들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 하나가 저는 한옥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옥만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도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